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출근길 교통 상황 들으시겠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현재 왕산로 경동시장 부근으로는 아직은 이동 차량 꾸준한 정도인데요. 왕산로 안암교에서 신설동역까지는 시속 10km 미만의 정체입니다. 이태원은 삼각지역에서 이태원역까지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반대편 신호주기에 따라 무리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종로 따라 교통량이 조금 많은 모습인데요. 종로구청 입구부터 종로 2가까지는 시속 30km 안팎 의 서행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 이동하는데 정릉 터널 부근 1차로에는 승용차 고장으로 세워져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신문 터널부터 연희대교 사이로 밀리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성수대교 방면 홍지램프부터 정릉 터널까지는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이 밖에 삼성로 대치사거리에서 대치역까지는 양 방면이 서행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주말 미국 증시 폭락했죠? 네, 지난주 금요일 24일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318포인트, 무려 1.96%나 떨어져서 15,879.116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09%와 2.15% 급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각각 16,000과 1,800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인데요. 두 지수 모두 하루 하락폭이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신흥국들의 그 통화 폭락이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면서 뉴욕 증시를 끌어내린 건데요.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는 지난 23일 하루 만에 14% 급락한 데 이어서 24일에도 1.5% 떨어져서 달러당 8페소에 마감했습니다. 달러당 8페소가 넘은 거는 2002년에 아르헨티나가 국고 부도 사태를 맞은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터키 리라화와 그 러시아의 루블화 역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중국의 그 경제 리포 부진과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그 경계감도 부담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듯이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이 50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신흥국 통화가치 이게 문제인데 왜 이렇게 폭락하는 겁니까? 미국 중앙은행은 오늘 28일 올해 처음으로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여는데요. 여기서 현재 월 750억 달러 규모인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가량 더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달러 역류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지난주 그 신흥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미국 펀드는 4억 2,200만 달러가 유출이 돼서 6주 연속으로 감소했고요. 또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는 250개 펀드에서도 같은 기간 2억 달러가 빠져나가서 32주 연속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예, 문제는 아르헨티나 페소화인데 하루 14% 급락은 저도 처음 들은 겁니다. 이 외환 위기세까지 나오던데요. 예, 어떻습니까? 예, 아르헨티나는 최근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데다가 또 물가 상승률은 정부 통계로만 연 10%대지만 실제로는 30%로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간의 그 통계 발표가 금지돼 있어서 통계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작년 10월에는 국가 신용 등급이 거의 최저 수준인 CCC 플러스까지 떨어졌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실험한 최저치인 그 3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상태여서 사실상 외환 시장 개입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치솟는 물가가 페소화 평가 절하를 압박해 왔으나 그 포퓰리즘에 기반해서 당선된 그 페론주의자인 크리스타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강력한 그 외환 시장 개입과 외환 통제를 맞서왔습니다. 22일에도 아르헨티나 정부가 달러 해외 유출장으로 지목됐던 그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를 연 2회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거꾸로 달러 수요가 폭증합니다. 미리 달러를 구해야겠다는 것이죠. 이런 달러 수요와 그 오랜 포퓰리즘으로 경제 펀더멘탈이 손상된 상황이어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 분석이 나옵니다. 예, 이번 주도 신흥국 불안 때문에 역시 어렵겠군요. 예, 신흥국 불안이 28일 그 FOMC 회의를 전후해서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 증시의 버블론도 불거지고 있고요. 또 뉴욕 증시뿐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가 1900선으로 아래, 1900선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그 추경호 주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경제금융 점검회의를 받고요. 신흥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내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동안 수많은 대책이 나와도 요지부동이던 이 국내 집값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던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서울 강남의 그 재건축발 그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정역으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개포동 시형 아파트와 잠실 주공 5단지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이달 중에 한 2천만 원씩 뛰었고요. 또 서울 강북과 고양, 의왕시 등 수도권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창동의 북한산 아이파크 전용 84m 제곱미터는 지난달 그 4억 4,500만 원에서 이달 4억 6천만 원으로 1,500만 원 상승했습니다. 이는 그 전세값 오름세가 올 들어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서 매매 수주율을 자극하고 있는 데다가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집값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인데요. 현재는 그 급매물을 중심으로 소화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봄 이사철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설 연휴 이후에 거래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죠? 예, 정부와 여야가 최근 카드사의 그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국민 불안이 커지니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그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되는 전화 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이런 전화 회선을 발견을 해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막지를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 건으로 정부와 국회 간에 그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내달 임시국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수도권인 시화호까지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 충남 등 6군데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요. 충남 부유에서는 닭이 AI에 걸린 것으로 확진돼서 이번 AI가 면역력이 약한 닭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존 방역대가 뚫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어젯밤 자정부터 신고 지역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재발동했는데요. 자정했군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되는 AI 바이러스의 피해와 방역 체계 문제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건국대 수의학과의 송창선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AI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인데 사실상 방역 때 붕괴된 것 아닙니까? 방역대가 뚫렸다면 이제 그 발생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고요. 예. 이제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방역대 이외에서 그 간간히 그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부여에서는 이제 종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방역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농가 그 과연 농가에서 역학적으로 관련된 것이 몇 군데 나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현재 또 철새가 좀 많이 가염돼 있지 않습니까? 예. 철새를 통해서 이제 그 방역전을 벗어나서 이 차별적인 발생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의 망 밖에서 일어난 것은 다 철새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철새의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예. 그 이제 이미 이제 감염돼서 살처분된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살처분된 농가와 이제 그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농가가 있는데 그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는 한 3주 동안 지켜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 농장에서 발생이 이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바이러스가 H5N8, H5N8, 예, 이건데 아직 다른 종류는 나타나지 않았죠? 예, 아직까지는 예, 한 종류가 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감염 경로를 놓고 이 학자들 간에도 또 그리고 당국에서도 이 철새로 인한 것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는 지금 발생되는 농가, 오리에서도 계속 H5N8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부유 종개장에서도 H5N8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인근 저수지라든지 죽은 철새라든지, 시와에서는 지금 그 철새 분변에서 지금 그 바이러스가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모두 이제 같은 그 H5N8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새와의 철새가 이제 바이러스 퍼뜨리는 것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철새가 주 원인이라면 이 전국의 철새 도래지의 AI 발병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전국 철새는 이제 AI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예. 준하는 이제 방역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이제 그 고창 인근에 있는 독립여수지에서 이제 가창을 했다가 이제 한 100여 마리 죽은 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가창어리는 이제 군무를 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죠. 그래서 이제 가창어리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방역적으로 형성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가창어리 떼에서 일반 이거 다른 오리류, 기러기류로 예. 이미 번진 상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한다면은 뭐 전국 어디든 이런 오리나 기러기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농장에 계속 산발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조치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 충남 부유에서는 닭이 H5N8 이 AI로 확진이 되는데 문제는 닭의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폐사율이 높다면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이제 고병합성 인플루엔자를 이제 과거에 실험적으로 이제 닭에다가 감염을 시켜보면 네. 닭은 보통 이제 하루 이틀 안에 이제 100% 죽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오리에다 감염을 시키면 한 100% 죽지는 않고 그보다 상당히 적게 죽고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이제 분변으로 배출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이가 아마 오리보다는 이제 닭에서 훨씬 더 이 피해 강도도 크고 전파의 속도도 크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전국에서 닭을 3,00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가 무려 3,100군데로 모두 1억 4,600만 마리라고 하던데 이 상당 부분이 경기도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최악의 경우에 전부 살처분해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예. 물론 이제 경기도가 이제 전국 사육하는 양계의 한 2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런 밀집된 지역에 이제 조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아직까지 현 단계는 이제 경기도 농가에 들어온 단계는 아니고 이제 시야에서 철새 분변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검출된 단계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이것이 경기도에 있는 농가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이제 경기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에도 이제 과거에 4차례 AI가 발생된 사례를 비춰본다면 경기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폭발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군요. 네. 어떻든 이번 주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인데 AI 확산이 우려된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주의를 한다면 어떤 걸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이제 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찾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하고 차량들이 이동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시골에 가게 되면 이제 농장이 있고 농장 주변에 논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철새가 이제 많은 역할을 한다면 철새들은 이제 농장 주변에 있는 논에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제 내려앉게 되고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는 분변을 이제 오염이 되게 되는데 이제 시민들이 시골에 내려가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이제 감염됐던 농가나 마을은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혹시 시골에 가시더라도 논에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논에 출입을 좀 자제해 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류들이 분변이 있을 우려가 있는 이 논밭 이런 데는 출입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오리들이 이제 일반 길에는 내려앉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농가 근처에 올 수 있는 것은 이제 농가 근처에 있는 논에 있는 벽지, 낙곡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래서 주워 먹으려고 앉는 과정에서 이제 분명히 오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길에는 어떤 큰 위험이 없겠지만은, 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성이 많으니까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말씀이죠. 예. 예, 그렇군요. 어제 대한가정의학교에서 오리고기나 닭고기를 익혀 먹이면 된다면서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이 감염된 고기를 얼마나 익히면 안심할 수 있습니까?
보통 이제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75도에 실험적으로 봤을 때 한 5분 정도면 이제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0도에 5분 정도입니까? 75도에 5분이요. 아, 75도예요. 예. 예, 일반적인 조류 과정에서 쉽게 죽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일단 오리나 닭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다 살처분 하고 이동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오리나 닭고기가 감염된 오리나 닭고기가 계란 같은 것이 시중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WHO에서도 익힌 닭고기나 익힌 오리고기, 익힌 계란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충분히 소비해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방역 당국의 조치 그리고 그 체계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늘 나오는데 그리고 또 예상 경로를 미리 파악해서 강력한 선제적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발생 농가에서 500m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살처분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km 존은 이제 지켜보는 단계가 되는데 3km 존 안에서 발생 농가가 한 개라도 늘게 되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최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는 것은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각적으로 관련된 농가가 농가에서 발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는 텃세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활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역망이 뚫렸다. 그다음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어떤 텃세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의 발생이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야겠죠. 예.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건국대 수의학과 송창선 교수였습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가끔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줄줄 새는 바람 따라 줄줄 새는 난방비 틈새 바람 막으면 새는 돈도 막을 수 있지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겨울에 내복 입은 당신이 멋져 전열기 사용 줄이는 당신만 멋져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높아지는 전력 사용 일교 시간대에 맞게 절약하는 당신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에너지 절약은 올겨울 가장 가치 있는 행동.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하나 듣겠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올드 커피 믹스. 삶을 위한 정치, 궁금한 정치의 속이야기. 출발 새 아침 정치 포커스. 매주 월요일 마련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 이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성명 박사. 그런데 지금 황태순 수석연구위원만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 박사가 좀 늦으시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주 이 정치 사건은 아니지만 정치 사건으로 비화한 사건이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인데 지난주 내내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예, 우선 이 카드사의 정보 유출로 인한 흉흉해진 인심,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우리 전 변호사님 카드는 괜찮아요? 예, 글쎄,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아니, 보니까 1억 건이 넘는 정보가 털렸고,
문제는 정보가 털린 것도 털린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정부의 우왕좌왕. 처음에는 뭐 2차 뭐 유출, 2차 사고 없을 것이다. 하는데 갈수록 말이 점점 옹색해지고 보면 또 언론사에서 나름대로 이번에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니까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서 보면은 뭐 오늘 아침부터 모 신문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뭐 기본 뭐 보안 뭐 키라고 그러나요? 뭐 그것까지 다 유출됐다. 그래서 1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뭐 이 한 사람의 어떤 신용, 한 사람의 정보가 뭐 얼마에 팔리고 있다. 한마디로 인권 유린이죠. 인권 유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특히 보면 지난주에 사실은 뭐 오늘 베스트 워스트 할 때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현호석 부총리 너무 보면 좀 예. 무감각하다 못해서 저 국민들 가슴에 염장을 지르고 불을 지르는 그런 말씀하시다 보니까 앞서 우리 전 변호사 말씀대로 지금 내일 모레 글피 문제 설 아닙니까? 예. 설 연휴에 민심이 정말 흉흉해지고 특히 최근에 AI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류 독감 문제만 해도 보면은 뭐 스탠딩 스틸이라고 그러죠. 그거 제대로 보면 안 하고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결국 보면 계속 그야말로 창궐하다시피 쫙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될 것 같고 마침 AI 문제도 마찬가지고 카드 정보 유출 그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면 대통령이 자리를 비워서 뭐 공무원들이 좀 나사가 빠져서 그런지 하여튼 국민들을 굉장히 뭐랄까 정부에 대한 탐탁치 않은 그런 시각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 이 카드 사건이 터지면서 정확히 말하면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과거에도 이런 유사 사건이 대형 사건만 아니었다 뿐이지 많이 있었거든요. 이 재판만 하더라도 한 3번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그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지 그게 하나가 또 궁금하고 두 번째는 8일날 처음 창원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 발표를 했을 때 그때부터 정부가 계속해서 2차 유출 없다, 2차 피해 없다, 뭐 별 것 아닌 것처럼 해버리니까 그렇죠. 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결국 16일경에 초대형 사건으로 비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건이 터졌으면 우선 온 국민이 거의 다 인관이 돼가 있고 2천만 명 가까이 되니까요. 예, 그렇다면 카드를 전원에게 다 재발급을 해줘야만 되지 않느냐. 카드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엄청난 이익을 또 평소에 얻고 있었으니까 그럴 정도의 예의는 차려야 되는데 원하는 사람에게만 카드를 발급해 준다 이래서 더 많은 혼란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개사 뭐 NH농협, 예. 국민 그다음에 롯데만 뭐 사고 났다는 듯이 얘기했는데 보니까 나머지 8개 다 털렸더군요. 예, 지금 거의 다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앞서도 계속 이 말씀 계속 드려서 그러는데 근데 저 책임론 제기 안 하세요? 아니 왜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리석으니까 예. 아니 왜 우리 전 변호사님도 카드 낼 때 보면 정강 변호사시지만 정강 꼼꼼히 다 읽고 알지 않죠. 워낙 작은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동의한 면에 다 체크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호석 부총리 말씀대로 하면 돋보기 들고 꼼꼼히 다 읽고 동의를 해야만이 뭐 아시지만 카드 한번 내려면 거기서 동의 안 하면 카드 안 내줍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아니 왜 당신들 다 동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그런 일만 일어나면 책임론 운운하느냐.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냐. 물론 3차례 4차례 뭐 거듭거듭 보면 사과하고 있습니다. 또 말이 살짝 바뀌고 있어요. 요즘 보면 정부에서 이 얘기가 뭡니까? 일단 수습이 우선이다. 수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책임, 인책은 나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1년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 구지역이 창궐했을 때, 당시 농림부 장관이 유정복 현 안행부 장관이었어요. 예, 그랬죠. 그때 유정복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사표 냈습니다. 사표 내고 다만, 사표 낸 상태에서 사인님이 표명한 상태에서 이 구지역이 해결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있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게 또 그런 얘기를 그렇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또다시 안행부 장관이라는 미래가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읍참마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이 밑에 실국장들, 국과장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 터졌는데 느슨하게 나와서 한번 보면은 국민들에게 어떤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이런 행태로 일관해서는 결국 공무원들도 뭐 이번 쏘나기만 피하면 그만 아니냐. 이런 어떤 기존의 행태. 그러니까 앞서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사건들이 사실 그동안 자꾸 크고 쭉 있어 왔거든요. 그때마다 그런 식으로 임시 변통식으로 막아왔기 때문에 이런 큰 터질 것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황상병
황태순 미용과 박상병 박사님 두 분과 함께 정치 포커스 시간을 진행해서 듣고 있습니다. 방금 박상병 박사가 이 스튜디오에 막 들어왔습니다. 네.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오늘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카드 사건, 이것이 정치 사건으로 비화를 하는데, 지금 이제 현우석 부총리 설화가 겹치면서 현 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이런 분들의 지금 인책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저희 방송,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최초로 인책론을 주장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네. 이 황태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인책론. 박상병 박사님 숨을 좀 고르시고. 우리 박 박사 좀 숨을 좀 고르시고. 제가 지금 5분 동안 계속 과거에 이런 일이 쭉 있어 왔음에도 유야무야 지나도 결국 이렇게 대형 사고 터진 것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인책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우석 부총리, 신재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 등 우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예의요 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1년 구제역 사건 때 유정복 장관 같은 게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수습하고 깨끗하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박사님. 이게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경질이나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하는 대목이 뭐냐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인책을 할 경우에는 아마 2월 중에는 좀 개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보다 앞서서 또 몇 명을 또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몇 명을 한두 명 정도는. 이것이 과연 타이밍으로 어떨 것인가의 문제를 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후임자를 놓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할 경우에는 또 자칫 이것이 앞으로 청와대의 그 국정 운영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야당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개혁은 없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또 바꾸는 상황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방금 황태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수수만 얘기해버리고 이 책임 문제는 박 대통령도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 갔을 때 문제에 있는 그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넘어가버리면 대통령 말이 허언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책임 문제는 반드시 불가피하고 이거 맞물려 가지고 이번 사태에 그냥 사람만 바꾸고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 관계자들 금감위원장 말할 것도 없고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든 이건 또 우리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인책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 보면 제도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금융위원회를 제가 살펴보니까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이 한 명밖에 없는 그런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금융체계 전부 다가 이런 데 취약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황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거 보면은 사실은 IMF 이후에 이제 정부 조직을 계속 개편하는 과정에서 물론 권한을 나눈다는 것은 좋았습니다만 뭐 기재부 나누고 거기에서 은행 금융위원회 나누고 또 금융위원회는 사실 공무원 조직이고 또 금융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금감원은 따로 있습니다. 금감원은 방관 반민의 기구고 뭔가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크고 앞서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정책적으로 통제해야 될 금융위원회 담당 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좀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공무원이 한 명뿐이 없다. 일각에서는 지금 3명 정도가 같이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공무원 수가 문제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문제가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까? 몇 번 나왔습니다. 지난해도 나왔고 2010년에도 나왔고요. 재판 받은 것만 한 3번 정도 됩니다. 계속 나올 때마다 그때 항상 정부 금융당국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 그러면서 매번 계획을 얘기했거든요. 나름대로 해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해서 금융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 등등해서 일종의 특정한 기득권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이 사람들끼리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관직을 거의 공유하고 있는 또는 낙하수로 내려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 감독 체제가 이미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번 사건이 터지면은 응급처치해서 대충 넘어가고 그렇게 되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혁신 없이는 제도 개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네. 지금 우리 박 박사님 모피아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모피아 말씀하신 네. 거. 저기 전 변호사님 카드 저는 한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카드 한번 내려면 뭐 이렇게 정보 요구하는 게 많아요. 글쎄. 사실 카드 할 때 정확히 한 거는 제 주민번호하고 제가 전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제 저 연락처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를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다뤘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또 정부도 필요 없는 정보는 앞으로 수집하지 않도록 그런 걸 그걸 정부가 하겠다고 규제하고 하니까. 관리해야죠. 그것은 이제 이번 차제에 아마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든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정치권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국정조사 그리고 또 청문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여야가 국정조사하자 청문회하자 또 이러는데 특검은 안 한답니까? 글쎄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아니 황 의원님? 국정조사해야죠 당연히. 예. 아니 앞서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동안 또 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반복되어 오면서 점점 커진 것이라면은 이건 뭐 특위를 구성하든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든 간에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정도까지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죠. 네, 박 근데 지금 박사님. 일각에서는 지금 금융당국이 몇 개월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가 지금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슨 또 국정조사냐, 국정조사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위원장을 야당 대표를 한번 앉혀보세요. 야당 의원들, 야당 출신의 의원을 특위위원장에 앉혀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또 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대부분 정부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나 이런 협조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의 무용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번 화끈하게 국정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수순이지 지금 상황에서 국정조사 할 필요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저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 박사님 말씀드리면 청취자들이 조금 오해를 할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우리 국정조사는 대부분 여자가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야 거의 다 동수로 합니다. 국회의원 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정조사 나름대로 열심히들 해요. 하는데 그 결과를 놓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때 보면 늘 용두삼이고 사실상 국정조사가 효과를 본 것은 한 2번 밖에 없고 네. 나머지는 거의 다 좋은 저는요 결과가 국정조사 나오지 열심히 않았다는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니까. 과거든 지금은 여당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는 좀 그래요. 네, 한번 알겠습니다. 요새 보면 제가 잠깐 보는 거죠. 제가 두 분이 말씀하셔서 잠깐 끼어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당도 야당도 사실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진 않습니다. 그런 겁니까? 그럼요. 여당은 조금 보면 보호하는 쪽으로, 야당도 보면 좀 약간 꾸벅꾸벅 졸다가 카메라 들어오면 호통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아니 이건 진짜 현실이에요. 이 현실이 현장에서 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박사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진짜 목숨 걸고 하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예, 글쎄 이 국회 현장에 계시던 분이 또 그런 말씀하시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카메라만 들어오면 눈을 뜨더라. 눈을 뜨면서 호통을 치더라. 예,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이 사실상 오늘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일이군요. 내일이죠. 예, 내일이군요. 예, 그런데 시한이 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올 것도 아닌데 이 시한 연장하겠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당장 2월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이 시한 연장한다고 해서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에 있어서 합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 의원님? 뭐 합의가 박 박사님 아마 합의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마 합의가 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나 보면 너무 지나치게 용두삼위격으로 그야말로 언제 회의가 있었는지 특위가 구성됐는지조차 모를 정도라면 그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장을 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공청회라든지 하는 가운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의 주의와 주장을 강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해보고 그다음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연장을 하면 2월 15일 정도까지 또 연장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나올까요? 지금 연장하지 않으면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 시작은 했습니까? 결론도 없는데 지금 5가지, 6가지 내용 정도는 내부적으로는 합의가 됐다 그래요. 그 결론을 아마 오늘 내일까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입법하는 문제를 가지고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야 간사들의 얘기인데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요, 지금까지 우리 국회 여야 협의 사상에 게임의 룰과 관련해서 합의 안 보고 일방적으로 결론이 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지방선거를 지금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있는데 그 게임의 룰을 놓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일반 여당대로 야당대로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면은 이거 국제적인 망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합의를 봐야 된다. 어떤 경우도 합의를 봐야 된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합의가 안 되면은 새누리당은 공천할 것 같아요, 그냥. 민주당은 공천 안 하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자, 예.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로 기기묘묘한 이번 지방선거가 될 겁니다. 그건 지난번 그 1년 전 재보선 때와 정반대 현상이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은 공천을 했고 새누리당은 공천을 안 했죠. 예, 공천 폐지 당론에 따라서 안 했는데 예, 다 안 됐어요. 근데 예.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도 정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 심판을 받아봐라. 예. 국민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당의 주장이 전부 다 일리가 있긴 있거든요. 왜 예컨대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라, 이 공약을 지켜라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할 수 그리고 있는 얘기죠. 또 새누리당이 말하는 위헌론, 이게 그냥 당내 당약에 의한 위헌론보다는 당시에 재판을 했던 그 주심 판사인 송인준 변호사가 이 공청회에 나와서 2003년부터 계속 됐던 이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법을 그 정리를 한다면 바꾼다면 이건 분명히 위헌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개인 의견이고요. 개인 의견이라기보다 학회의 의견도 다 나뉩니다. 저는요 이거를 정확하게 잠깐만요. 네. 헌법학회와 정치학회의 의견이 다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일리는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위헌론을 비켜가면서 공천 폐지를 하면 둘 다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들어볼게요. 자꾸 이 위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위헌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자꾸 좀 위헌이고 싶어 하는가? 뭐냐 이렇게 봅시다. 2003년에 대법원 판결은 정확하게 뭐냐면은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각 후보자들이 정당 지지의 지원을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위헌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야가 이 법 그대로 놔두고 합의와 정치적으로 홍시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이게 위헌입니까? 저도 전 위헌 문제보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내려가서 해보면 정말 전 지역 토화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전 변호사님. 예. 예를 들어서 군수를 몇 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현재? 12년. 그렇게 하시죠. 아니에요. 50년도 할 수 있습니다. 3년임까지 되고 한 번 쉬고 또 4년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쉬고 또 한 번 된다는 거죠. 지역 토화되고 마치 보면 옛날 예. 춘추 전국 시대로 돌아가고 현실을 내려가 보세요. 군수가 보면 군인은 다 사실상 자기 이른바 수하로 갖다 채워서 그야말로 아성 만듭니다. 그리고 현재 정당에서 그 정도 견제해도 사실 그동안 10% 15%가량이 재임 중에 여러 가지 부패로 감옥 갑니다. 근데 이거 갖다 풀어놓는다고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공청회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니까요. 예.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짧게 제가 두 분에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번 이 공천 폐지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 안에서도 비박과 친박 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 이재호 의원과 이 김용태 의원 같은 사람은 지금 공천 약속 지켜야 되지 않느냐 전부 다 비박계입니다. 친박계는 일제히 다 당론 모아야 된다 이랬는데 끝내 실패를 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30초씩? 네, 저는요, 지금. 박상명 박사님. 네, 당내, 새누리당 내, 이제, 비박, 친박의 논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가장 큰 기득권이 지금 정당 공천하는 거거든요. 내려놓고 약속을 지키세요. 예. 약속 지키라고 강구를 하시고, 예. 저는요. 황 의원님?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설 하면서 분명히 일단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 내가 후보 때 약속 못 지켰다. 못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폐지했을 경우 폐해는 그거는 현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수천 배의 피해가 앞으로 만약에 폐지한다면 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정말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공천제도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국회를 떠나서 이건 대통령 차원에서 그렇죠. 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과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반드시 예. 유지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주일이 베스트와 워스트 시간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자르겠습니다. 이주일이 베스트 황 의원님? 안철수 의원입니다. 예, 이거는요. 그동안 오리무중 그야말로 좌고 우면 안개 속을 걸어오시던 안철수 의원 그 지난 1월 21일이죠. 제주도에서 제주 선언하고 또 보면 어쨌든 짜장면 회동 통해서 민주당과 이야기할 부분 일정 부분 정책 연대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예, 박성호 박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 안 할 줄 알고 지금 제가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지난주에 또 이번에 연속으로 저는 안철수 의원인데 저는 부산에 가서 했던 얘기가
안철수 의원이 했던 그 대목 자체가 정말 우리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뭐 여당에서도 불편하고 민주당도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왜 새로운 정치가 불가피한지 여야가 어떻게 기득권을 유지해왔는지 이러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런 사람들의 정치 세력화가 될 때 저는 한국 정치가 발전된다는 측면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베스트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예. 우리 전 변호사님 잠깐만요. 예, 이 자칫하면 이 방송 들으신 분이 또 편향이라고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사실 공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가 뭡니까? 새 정치는 지난주에는 지방선거 7개 계획을 얘기했고 이번에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늘 다 듣고 하던 얘기들이 그게 새로운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민주당은 얘기하지 않고 새누리당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만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에 대해서 후퇴를 해왔고 민주당은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실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은 실천했다고 지금 정당을 만드는 거니까. 예, 전 변호사님 누가 베스트예요? 예,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이 워스다. 황태순 의원님.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저기 시간이 없습니다. 결혼이 고순입니다. 예. 그리고 박상현 박사님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까? 네. 예, 저는 일주일이 베스트.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번에야말로 일본을 적절히 견제를 해주는 발언을 했다. 예, 한일 간에 좀 제대로 해라. 사과도 제대로 좀 해라.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워스트. 그 반대로 아베 신조. 지나치도 너무 지나쳤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우리가 아베를 안 하기로 했죠. 안 하기로 했습니까? 매주 아베를 제가 김문석 총리를 두 분이 하시니까 제가 아베 신조 총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가 요시히데 마찬가지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지능치기 출발사 아침 매주 월요일을 진행하는 정치 포커스 시사평론가 박상병 박사 위즈덤 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굶게 피자 앤 모어 피자 핫. 지금까지 제가 국가 부채 문제를 이 코너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걱정은 늘어나는 가계부채입니다. 작년 말 11월 말이죠.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이 공동조사한 결과 작년 3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평균 가계당 5,818만 원이었습니다. 재작년보다 6.8% 늘어났죠. 문제는 상위 20%를 제외한 전 계층이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최저소득층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24.6%나 빚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훨씬 더 늘었을 겁니다. 이러니까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전통적으로 빚을 내는 연령이 40, 50대인데 작년 말 조사에서는 20대와 60대가 빚이 10%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가처분 소득은 이자 내느라 더 줄 수밖에 없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소비 형태를 살펴보니 식료품비가 줄고 통신비, 의료비, 주거비 순으로 크게 는 겁니다. 가계부채 천조 시대입니다. 이쯤 되면 정부가 통신비라도 좀 신경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